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다섯 번째 시간, 판단력 비판 다섯 번째 시간, 에서 이제 숭고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미의 목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의 네 가지 계기를 배웠죠. 무관심성, 개념 없는 보편성, 목적 없는 한목적성, 그리고 주관적 필연성, 이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네 가지 영역의 가장 공통점은 지성과 상상력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성, 우리의 내면에서 수용하는 능력과 상상력, 직관의 종합, 직관의 종합적 수용력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숭고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성과 상상력의 조화가 아니라 지성과 상상력의 불일치로부터 유래가 되는 것이 숭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숭고하다, 아주 위대한 것 같다,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거룩한 것이 있다. 사실 일반적인 의미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숭고라는 의미가요. 자, 그러면 한번 숭고를 제가 한번 PDF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숭고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형식과 진료에 대한 정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형식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지 대상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경험으로부터 자유롭되 경험의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 형식은 대상이 되는 진료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존립할 수 있다. 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으로서의 자유로움은 자연적이고 경험적인 진료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듯이 표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공허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형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료가 가지고 있는 대상성과 결합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형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료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것은 자체 존립하는 무엇일 수 있다. 자체적으로, 즉자적으로 말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아름다움으로 돌아가 보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름다움으로 돌아가 보자.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흡족함을 내포한다는 겁니다. 개념 없는 보편성, 목적 없는 한목적성과 같은 역설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은 주관이 행하는 내면적 형식적 한목적성과 긍정적으로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상의 실존과 어때요? 아무런 이질감 없이 결합된 채로 우리에게 다시금 표상된다라는 것이 아름다움의 가장 펀드멘탈한 근본적인 지점이었죠.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나 귀여운 고양이 새끼를 보고 그것의 대상의 직자적인 측면이 우리의 표상과 무리 없이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름다움의 표상은 대상과의 결합이 어때요? 긍정적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떡갈나무의 견고함, 뭐 고양이의 귀여움 이런 것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측면과 이질감 없이 결합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숭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내면의 표상과 대상이 긍정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질감 있게 어떤 부정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숭고는 우리의 목적에 반해서 무형식적으로 드러나며 또한 반목적적으로 목적에 반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숭고를 불쾌함과 역겨움으로 일차적으로 표상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왜냐하면 원래 숭고한 것은 어떤 감성적 형식에도 함유되어 있을 수 없고 오직 이성의 이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의 이념들은 그에 적합한 현시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현시되는 바로 이 부적합성을 통해 환기되고 마음속으로 불러들여진다. 지금 판단력 비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념은 무엇인가? 이념은 칸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 개념이냐? 이것은 현실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추상적 예지체의 의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가닿을 수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은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긍정할 수도 있지만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성서의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노하고 화가 난 야훼가 세상을 묵시록적인 심판을 벌이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 야훼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의 현실화가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칸트가 좀 읽어볼게요. 칸트가 제시한 이념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분명히 칸트가 언급한 이념은 하나의 세계에 있어서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시한 이념은 현상을 가능하게 하되 완성된 총합에 대해서 인간이 상정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인 거예요. 이념을 그렇기에 이 상황에 대한 관념의 총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념의 총합이에요. 이 관념의 총합은 우리에게 긍정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공포와 어떻게 보면 놀라움, 경악의 대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러한 이념의 현실화가 이율배반과 오류추리로 드러났다. 자, 이러한 이념은 판단력 비판에서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념이 곧 적합한 현시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현시되는 차원으로 외화하고자 한다는 칸트의 말에서 드러난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념은 완성된 것인데 현상계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불일치를 일으킬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내면에서 표상했던 지점과 대상의 실존이 불일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표상했는데 그것이 마치 고양이의 대상과 아무런 이질감 없이 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양이를 보면서 흡족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이념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숭고한 목적이나 숭고한 대상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무목적성과 부정성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점에서 숭고가 지닌 아름다움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표상은 지성이 대상의 존재와 한목적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흡족한 형태로 주관의 내면에 표상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숭고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숭고는 지성을 넘어서는 이념의 영역과 관계하고 있죠. 이념은 지성과 진려의 완성된 총합을 요구하고 그것의 가능 조건을 선언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성의 상위 역할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념이 지닌 제한된 인간의 내면을 상위하는 이런 측면은 결과적으로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 뭐를 불러일으켜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아니라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상상력의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상력은 우리 지성이 능동적으로 종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진 세계가 그 자체 내로 종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완전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 자체의 직관적 종합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미궁의 차원이에요. 미지의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숭고는 내가 가진 지성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세계가 자체 내로 종합하고 있는 힘에서 사실은 더 영향력이 숭고와 더 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 숭고한 것의 개념은 도대체가 자연 자신 안에 한목적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전적으로 독립적인 한목적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전적으로 독립적인 한목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직관들을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거는 거대한 산맥, 그것도 자연이잖아요. 안전한 안전한 이런 숲 같은 것도 자연이지만 무시무시한 화산도 자연이에요. 무시무시한 해일이나 엄청나게 어떻게 견딜 수 없는 태풍도 사실은 자연이에요. 이것도 직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영역이란 얘기예요. 자연의 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표상에 자연의 그 자체의 거침과 그 강렬함과 거대함과 어떻게 불가피함도 자연의 하나의 일면이라는 거죠. 자, 칸트는 다음과 같은 언명은 자연의 형식적 한목적성과 숭고를 통해서 불러일으켜진 이념과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자연의 형식적 한목적성은 우리의 지성과 안전하게 결합하는 한에서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한목적성 혹은 숭고의 차원에서의 한목적성은 우리의 내면의 표상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형식적 자연이 가지고 있는 주관에 결부된 형식적 한목적성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숭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라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의 영역은 우리의 내면과 대상의 실존이 이질감 없이 긍정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조건의 근본적인 계기였다. 그런데 숭고에서는 우리의 내면과 대상 세계의 실존이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불일치한다. 그리고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화산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는 힘들잖아요. 해일을 보고 공포를 느끼지 않기는 힘들잖아요. 태풍이나 토네이도를 보고 공포를 느끼지 않기는 힘들잖아요. 마음의 동요가 일잖아요. 그것은 내 세계 바깥에 있는 자연의 직관과 어떻게 지성으로서 닿을 수 없는 그 조건과 사실은 지성이 그러함에도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으켜진 마음의 동요다. 이것이 숭고의 일차적인 조건이다. 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숭고 첫 번째 시간 조금 요 지점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